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귀에 딱지가 않도록 자주 듣는 말이죠. 자, 그런데 이번에도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지난 2분기 합계 출산율 0.7명,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05명 또 떨어졌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더 적어지는데 그걸 감안하면 3, 4분기 출산율은 0.6명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까지의 현재 스코어는 0.76명, 0.8, 0.7, 0.6. 이제는 더 이상 의미도 없고 놀랍지도 않은 숫자 아닌가 허탈해지기까지 합니다. 모두가 출산율을 걱정하는데 모두가 남 이야기처럼 말합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인구가 없어서 소멸하는 지구상 최초의 나라가 될 것이다. 데이비드 콜만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학 명예교수가 이런 경고를 던진 게 지난 2006년, 무려 17년 전입니다. 이제는 아예 2750년이면 대한민국이 사라질 거라고 말합니다. 시골에서 아기가 태어난 걸 축하하는 플랜카드가 내걸린 모습, 유치원 건물이 요양원으로 바뀌고 결혼식장이 장례식장으로 바뀐 모습,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사진 한 장 한 장은 유머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가장 섬뜩한 사진입니다. 8월 31일 목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우리가 이 데이터가 발표될 때마다 출산율 그리고 저출산 대책을 이야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뭔가 공회전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게 벌써 개통된 지 20년 가까이 됐네요. 19년 5개월 만에 이걸 탄 이용객이 10억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평균 20번씩은 이걸 탔다는 얘기죠.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은 서울에서 부산이고요. 서울 대전 또 서울과 동대구 구간도 하루에 10,000명 넘게 이걸 탄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추석 같은 명절 앞두고 밤새 이 표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 사람들 많았었는데 이제는 열의 9은 온라인으로 구매를 한다니까 좀 옛말이 됐죠. 코레일이 운영하는 최고 시속 300km에 달하는 고속열차. 알파벳 3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김성우님, 새마을호, 김동환님, 비둘기호.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선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KBS 콩으로 올려주셔도 좋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스튜디오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오늘의 경제뉴스 손석우 경제평론가 그리고 파이낸셜 뉴스의 이환주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이 준비한 아이템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먼저 손석우 평론가요. 네, 오늘 저는 첫 번째 소식으로 주식시장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시총 1위 대장주 삼성전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테마주라고 해서 AI 얘기도 많고 반도체 관련된 소재 장비 전반적인 상장사들이 주가가 괜찮거든요. 네. 근데 유독 삼성전자 주가만 부진합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또 하나 광고 시장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중에서도 소위 빅테크 기업들과 관련 있는 온라인 광고 시장, 우리말로 다른 말로는 검색 광고, 타겟 광고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최근에 부진하고 또 부진한 환경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네, 최근에 많은 은행들이 최고금리 10%가 넘는 상품을 연이어 출시했는데요. 여기에는 은행들의 우대금리 꼼수 마케팅이 숨어 있었는데 이 내용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이 됩니다. 이로 인해 바뀌는 것들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손석우 평론가. 아까 삼성전자 주가 이야기해 주신다고 했는데 네. 최근 그래도 좀 증시도 올라왔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유독 삼성전자가 많이 부진해 보이죠. 네. 그래서 불명예스러운 꼬리표 6만전자 뭐 이런 얘기 계속 붙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는 그래도 올랐어요. 0.45%가 올라서 6만 7천 원대를 회복하긴 했고요. 네. 오늘 이제 한 10분 전에 개장을 했는데 오늘 왔다 갔다 하네요. 보합 이게 정도죠, 네, 그냥. 보합이었다가 올라가지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전반적인 최근의 주가 흐름은 네, 참 부진합니다. 이 비교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 주가는 좀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땐 떨어지더라도 오를 때는 좀 확실히 오르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좀 뭐 속된 말로 매가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만 7천 원, 8천 원 그 언저리를 계속 맴돌고 있단 말이죠. 그나마 이제 지난달에 좀 주가가 탄력성을 보였습니다. 장중에도 연고점이죠. 7만 3천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아 이제 뭔가 이 투자자들도 반등의 실마리를 찾나 싶었는데 지금까지 결과로만 보면 한 달 천하가 된 셈입니다. 이게 개별 기업 주가 가지고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가 뭐 여전히 우리나라 시총 1위고요. 네. 반도체라는 우리의 핵심 산업과 궤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 주가라는 거는 여전히 우리 증시에 대한 대표 지수다. 특히 해외에서는 뭐 우리 증시에 대한 펀더멘털로 여기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삼성전자인데 왜 최근같이 이렇게 좋은 주식시장 분위기에서도 호재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주가만 부진하니까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죠. 부진한 이유. 이게 원인도 있고 결과도 있는데 네. 결과론적인 이야기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수급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주가가 오르려면 결국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줘야 되는 거고 그런데 사줘야 될 주체들이 잘 안 사고요. 자꾸 팔아요. 결과만 보면. 누가 자꾸 삼성전자 주식을 파나 봤더니 일단 최근 흐름은 기관이 가장 많이 공격적으로 팔았고요. 이달 들어서 1조 원 넘게 팔았는데 순매도 규모로 증시 전체 1위입니다. 사실 삼성전자 주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사주느냐 마느냐 여기 수급 동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 큽니다. 매수매도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사고 파는데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확 판다 그리고 확 산다 이런 게 아니라 샀다 팔았다 하면서 뭐 요즘에는 소폭 순매수에 그치는 요 정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계속해서 지진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최근에 반도체 시장에 여러 희소식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삼성전자가 좀 뭔가 살짝 비껴가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요즘 반도체와 같이 이제 결부돼서 얘기하는 게 AI 아니겠습니까? 인공지능 AI인데 이 AI 시장을 반도체 쪽에서 휘어잡고 있는 기업이 미국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가 2분기 시장의 기대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내놓으면서 이 반도체 업황 자체의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더해서 이 엔비디아의 고대역폭 메모리 HBM 요즘 화제죠. HBM을 납품하고 있는 SK 하이닉스 주가는 크게 수혜를 받으면서 오른 반면에 네. 삼성전자는 그 수혜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나마 반가운 거는 요즘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런 신호가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전망들은 좀 어떻게 나옵니까? 주가 예측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은데요. 네. 이제 그만 6만 전자를 털고 올라갈 때가 됐다.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거는 분명히 맞아 보입니다. 이게 그 주가라는 게 투자자들이 매수 버튼을 누를 이유와 명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최근 들어서 앞서 얘기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좀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사기 시작했다. 매수로 돌아섰다는 거는 무언가 투자자들도 이유나 명분을 찾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게 뭘까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일단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입니다. 이런 기업의 하반기 실적 기대감이 있다고 보고요. 다시 말해 이건 반도체 업황이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가 됐다. 이렇게 보기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삼성전자가 뭐 상반기 실적 발표하면서 감산을 해서 재고를 줄이는 이런 노력들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게 이제 실적 반등의 결과로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있고 이런 것들을 투자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라고 봅니다. 열쇠는 외국인이 이제 삼성전자 매수로 돌아설 것인지 이게 여부가 될 텐데
미국의 금리 인상 우려도 최근 들어서 다시 줄었고요. 뭐 국채 금리도 좀 안정 기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전체적인 그 글로벌 유동성, 뭐 패시브 펀드라든지 이런 전체적 유동성의 흐름 등을 봤었을 때 하반기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규모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비롯해서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인데 중국 쪽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 삼성전자도 좀 부진할 수밖에 없고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마는 반도체가 제일 많이 쓰이는 스마트폰, PC, 서버 그 세 가지의 경기를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은 역성장하고 있고 PC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때 많이 그때 사람들이 사서 교체 수요가 좀 덜하고 서버는 AI 쪽으로만 좀 몰려 있고 또 이제 투자자분들은 그거를 한 반년이나 1년 뒤에 또 얼마나 회복이 될지를 가늠을 해서 지금 투자해야 되니 네. 조금 더 어려움이 있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네. 뭐 지난 어문도 미 상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거기 이제 여러 가지 수출 의제들을 놓고 협상했을 텐데 핵심은 반도체 협상이거든요. 네. 그 제재 수위를 얼마나 낮추냐 또 직접적으로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중국에 공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최신 반도체 장비를 그렇죠. 드리는 그런 뭐 규제 이런 것들을 좀 허들을 낮춰주느냐 이런 것도 관심 있게 연결지어서 보면 앞으로의 주가 전망, 업황 턴어라운드 이런 거에 대한 전망을 좀 명확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아침 뉴스였는데 TSMC의 신형 반도체를 애플이 한 90% 가져가겠다라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이를 두고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TSMC가 호재니까 네. 삼성전자의 악재라는 시선도 있고요. 반대로 이제 나머지 물량들을 삼성전자가 반대로 수주할 수 있으니까 또 호재라는 엇갈린 시선도 있습니다. 파운드리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하나만 네. 기자님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 게 그 대만이 이제 대만 자국 내 반도체 시설들을 이제 TSMC가 갖추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반도체 공정을 돌리기 위한 여러 여건들이 이제 물도 필요하고 전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물 부족이나 전력 부족 사태를 최근에 대만 내에서 겪고 있더라고요. 또 미국 애리조나 공장 같은 경우도 가동이 1년 늦춰졌죠. 네. 2025년 가동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경쟁사 입장에 삼성전자에게는 길게 보면 뭐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렇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경쟁사 입장에서 보면 일부 TSMC로 몰렸던 물량이 삼성전자가 나눠 가질 수 있겠구나 이런 측면도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습니다. 네. 이완주 기자 아까 그 금리 이야기 일부 시중은행이 최고금리 10%가 넘는 적금 상품을 내놨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도 놀랐는데요. 그 포털 사이트에서 은행들 적금 상품 검색을 하면요. 네. 신한, 우리은행 같은 대형 은행은 물론이고요. 몇몇 지방은행들도 최고금리가 10%가 넘는 적금 상품을 출시해서 판매 중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들 상품의 대부분 기본금리가 1%에서 3% 정도로 일반 적금 상품과 다를 바 없어요. 거기까지는 다를 거 없고. 예, 근데 어떻게 이런 마케팅을 하는 거냐면 네. 제비뽑기처럼 룰렛을 통해서 당첨이 되면은 그 10%의 우대금리를 한 번에 네. 아주 소수의 고객에게만 주도록 설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예를 들어서 광주은행에 행운 적금이라는 상품이 있는데 네. 최고금리 표시가 연 13.5%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금리는 연 3.5%고요. 지방은행이라 조금 높긴 한데 나머지 10% 금리가 회차별 행운번호 추첨 이벤트에 응모를 하고요. 네. 당첨이 돼야 1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은행들이 일반적으로 예적금 상품의 기본금리를 설정을 하고요. 뭐 월급 통장으로 사용한다거나 전기요금이나 휴대폰비 납입, 뭐 대출 상품 이용 시 0.1에서 0.2% 정도 우대금리 추가해 주는 거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최고금리 10%가 넘는 이런 적금 상품들은 우대금리 설정 조건 자체를 매우 어렵게 만들거나 아예 운을 적용해서 아주 일부에게만 혜택을 줍니다. 하지만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최고금리가 매우 높은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는 거죠. 이게 사실 저희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에서도 뭐 커피 쿠폰 추첨해서 보내드리긴 합니다만 이거 추첨을 통해서 10% 금리 드립니다. 그니 제비뽑기 이게 금융의 영역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또 의문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 금융당국이 그냥 괜찮다고 합니까? 어때요? 예, 금융당국은 이제 소비자를 현혹하는 적금 상품에 대해서 소비자의 알 권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소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고요. 네. 먼저 이제 기본금리와 최고금리를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병행 표기하는 방안 논의되고 있고요. 또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또 소비자가 우대금리를 확인했다는 약식 서명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 얼마 전에 은행들이 50년짜리 주택담보대출 출시하고 네. 고령층에 판매해서 문제가 됐는데 약간 그 비슷한 맥락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모임 통장이라는 걸 좀 많이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뭐 저도 한 2개 정도 돌리고 있는데 모임 통장이 뭐냐면 각종 모임 내 비용 관리를 위해서 만드는 통장입니다. 이제 신규 고객 유치하고 안정적으로 예금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매년 2번 정도 모인다라고 하면 매달 10,000원씩 모았다가 그 나중에 한 번에 쓰는 뭐 그런 용도로 쓰는데 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모임통장 분야에서 가장 앞서고 있어요. 카카오뱅크 모임통장은 최대 연 2.1%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고요. 네. 201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모임통장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사인 카카오 메신저와 연계를 통해서 빠르게 가입자를 모으고 있는데 가입자만 지금 920만 명에 달하고요. 모임통장 잔액도 한 5조 9천억 원으로 카카오뱅크 전체 수신 잔액의 14%나 될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요. 그 토스뱅크도 올해 2월에 모임통장을 출시를 했는데요. 하루만 돈을 넣어도 연 2% 금리를 이제 365일로 나눠서 주게 되고요. 네. 출시 5개월 만에 10만 명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뱅크도 이번 달에 모임 통장에 뛰어들었는데 2.3% 금리를 주고요.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0.1%의 금리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그리고 후발주자인 만큼 목표 금액을 달성하면은 추가 우대금리를 주는데 모임 인원이 늘어날 때마다 우대금리를 주는 방식으로 해서 최대 연 10%까지 금리를 설정을 해놨고요. 이제 모임통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뱅크 입장에서 계좌 하나를 만들면 여러 명의 타행 고객들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유치 장점이 있고요. 또 여러 명이 한 번에 쓰기 때문에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그 자금 이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또 이자도 그렇게 높지 않아서 은행 입장에서 수익성도 높은 편이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인터넷 은행들 간의 모임 통장 유치 경쟁은 한동안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효과라고 하죠. 한 명이 여러 명의 친구 모임을 같이 끌어오니까. 그리고 우대금리 주는 방식으로 연 최대 10%까지도 받을 수 있다. 이것도 물론 금액의 한도가 있고 예, 맞습니다. 조건이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손석우 평론가. 네. 광고 경기 네. 굉장히 안 좋지 않습니까? 특히 인터넷 포털이나 SNS 같은 빅테크 기업들 역시나 전통적으로 주 수입원이 광고인데 맞습니다. 이게 아직까지는 좀 쉽지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구글 같은 데 검색 같은 걸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맞춤형 광고 같은 걸 계속 이제 접하게 되잖아요. 네. 검색하면서 드러나는 광고, 쉽게 말해 검색 광고라고 하고, 우리 뭐 SNS상에서 이렇게 피드를 넘기다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광고도 삽입돼 있고, 그렇죠. 그걸 누르면 또 이제 특정 마케팅 채널로 들어가기도 하고, 네. 잘 보면 그 광고들이 또 이게 내 관심사거나 내 뭐 성별, 나이, 뭐 사는 장소 이런 것들과 연계돼서 그런 관련된 것들이 이제 광고로 뜬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또 타겟 광고라고 하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 SNS가 발달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광고 시장의 주류가 됐고, 해외에서는 뭐 구글, 페이스북,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 같은 인터넷 기업들, 오늘날 이렇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이런 광고 시장이 되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광고를 할 수 있었던 기반이 보면 온라인상으로 수집된 고객 데이터들이 기반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유럽을 시작으로 해서 미국,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추세가 강화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런 개인정보가 활용되는 것을 아예 제한하고 막는 상당히 강력한 법안들이 시행을 했고요. 앞두거나 혹은 또 입법이 추진되는 나라들도 상당히 많아요. 유럽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서비스법 DSA라고 하는데 이건 이미 시행이 됐고요. 미국은 연방개인정보보안법 발의가 된 상태고요. 우리나라도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 이런 게 발의가 됐는데 내용들을 보면 대동소이합니다. 뭐 예를 들면 사업자가 온라인상에서 고객 정보를 모으거나 쓰려고 할 때 동의를 받거나 혹은 사용자가 그것들을 삭제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는 그런 네. 법안 내용들이 되겠고요.
이렇게 법안들이 이제 결국 타겟 광고나 검색 광고 같은 맞춤형 광고 시행을 까다롭게 만드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실제 구글이나 메타 같은 기업은 최근에 광고 매출이 정체되거나 줄기 시작했고요. 앞으로 이런 법안들의 흐름을 보면 역성장하는 흐름들이 더 가팔라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반도체 얘기할 때도 AI, 인공지능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광고 시장에도 AI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광고 시장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이긴 해요. 네. 이제 AI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접목되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예를 들어 광고 데이터나 고객 데이터를 AI 기술을 활용해서 분석하게 되면 이전보다 더 날카롭게 타겟팅이 된다거나 분석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광고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아하.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되는 생성형 AI만 놓고 본다면 조금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기존 방식대로 내가 예를 들어 포털 사이트에 궁금한 것을 검색하면 검색 결과들이 이제 쫙 뜨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중에서 또 제가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2차, 3차 검색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최종 검색 결과를 찾게 되는데 이 일련의 과정 동안 계속해서 검색 광고가 노출이 된단 말이죠. 그런 이제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 이 과정이 매우 축소가 됩니다. AI에 물어보면 즉각 답을 노출해 주죠. 그러니까 즉문즉답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즉문즉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광고를 노출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시장이 AI 때문에 위축된다라는 논리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포털이랑 이제 생성형 AI에 똑같이 어떤 특정 지역의 삼겹살 맛집을 찾아줘라고 이제 검색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에서 검색 결과를 노출하면서 여러 광고들이 노출된 반면에 아까 얘기한 대로 AI에서 이 같은 질문을 이제 노출을 하면 딱 답을 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는 근데 이제 바뀔 거라고 봅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 생성형 AI 플랫폼을 내놓기 시작했고 이걸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어떤 매출, 수익을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사실 여기에다 어떤 식으로든 광고를 녹여내야 되거든요. 이번에 생성형 AI를 공개한 네이버의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 서비스로 파생 서비스로요. 판매자, 광고주를 위한 AI 서비스가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생성형 AI가 광고 시장에 판을 흔들 수 있는 매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크다고 봅니다. 인터넷 사용하다 보시면 광고가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심지어 막 콘텐츠를 많이 가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좀 정도를 넘어선 광고들이 너무 많긴 한데 참고로 KBS 1라디오는 광고가 없죠. 예. 네,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하시더니. 맞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간적인 효율이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제일 좋은 게 바로 KBS 1라디오라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완주 기자한테. 자,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이제 4등급으로 바뀝니다. 4급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일단 공영방송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영광이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에는 전염 위험성에 따라서 신고 시기, 격리 수준 등을 달리하고요. 1에서 4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제 4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낮은 단계예요. 그래서 현재 4급 감염병 대표적으로 독감이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이제 독감과 같은 수준의 위험성이 되는 거고요. 기존 코로나19 등급이었던 2급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같은 전염병이 속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독감 정도인 4급으로 내려온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위기 단계 같은 경우에는 종전과 동일한 경계로 유지하게 되는데요. 방역 당국 입장에서 고위험군 관리를 위해서 보건복지부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대응하는 현재 방식을 아직까지는 유지하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락에 따라서 앞으로는 동네 의원에서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 항원 검사가 유료로 바뀝니다. 또 유전자 증폭 PCR 검사도 검사자 본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되고요. 또 환자 모두에게 지원되던 입원 치료비 역시 앞으로는 중증 환자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좀 돈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검사 비용도 2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까지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또 만약에 헷갈리는 게 선별진료소나 어디 병원 갈 때 마스크 착용 같은 거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일단 선별진료소 운영은 지속을 하게 되는데요. 다만 위기 단계가 지금은 경계인데 한 단계 더 낮은 주의로 가게 되면요. 네. 운영을 중단하게 되고요.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선별진료소 검사비가 무료입니다. 이제 그동안에는 자가검사 키트 양성을 보여주면 일반인도 선별진료소 PCR 검사가 무료였지만 네. 앞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검사비를 내야 되고요. 네.
그 실내 마스크 착용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시설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당분간 유지되고요. 병원 갈 때는 착용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광고도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4급으로 낮아졌지만 전국민 무료 연일회 백신 접종은 유지를 하게 되고요. 겨울 앞두고 10월에 이제 접종을 시작하게 됩니다. 백신은 전 국민 1회 무료. 예, 그게 10월에 맞습니다. 시작이 된다. 좋은 정보였습니다.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그리고 손서구 경제평론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헬시 허그에서 한국인의 건강한 두피에서 찾아낸 두피 유래 유산균을,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케이블을,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 이걸 타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 2시간 반이면 도착할 수 있죠. 이게 2004년 4월 1일에 첫 운행을 시작을 했는데 이후 매년 이용객이 늘고 있고, 우리나라 초고속 열차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 퀴즈였습니다. 5147님이 그 2004년 4월을 함께 하셨나 보네요. KTX 개통 때 시승식에 당첨돼서 그 당첨 승차권을 어머니께 선물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유유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이 시속 300km로 달리는 열차를 타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될까 되게 막 걱정이 되기도 했었던, 그렇죠? 그래서 300km 넘어갈 때 막 그 안에서 사진도 찍었던 그런 기억도 있고요. 김기민님, 예전에 기차 탈 때는 먹거리 카트가 있어서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요. 맞습니다. 4022님도 새마을호에서 만났던 김밥 아저씨와 카트 아저씨가 그립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그렇죠? 이거 중간중간에 있는 자판기 통해서 구매를 해야 돼서 좀 옛날 좀 정이 사라지기도 했었습니다. 오답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배성룡님이 위문열차, 청룡열차, 그리고 통일호, 비둘기호, 무궁화호, 새마을호 다양하게 오고 있는데요. 이것만 빼고 알파벳 3글자가 정답이 될 겁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아까 경제뉴스 브리핑 때도 알려드렸습니다만 이제 코로나가 등급 4급으로 내려갔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여행도 많이 다니시고 또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들어온다고 하고 여행, 숙박 업계가 좀 들떠 있죠. 또 한편으로는 여행객에게 내 집을 빌려주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도 이용을 하거나 또 이걸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곳곳에서 논란도 많더라고요. 또 오는 10월부터는 생활형 숙박시설, 일명 생숙이라고 줄여서들 많이 부르던데, 여기에 잘못하면 벌금이 매겨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법률사무소 세륜의 원상민 변호사와 함께 이 숙박 쪽 이슈를 한번 챙겨볼게요. 원상민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원상민 변호사입니다. 네. 숙박 공유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이걸로 집을 빌려주는 사람들 우리나라에도 많이 계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6월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그 공유 숙박 업체로 등록된 업체가 한 5천여 곳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런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는 그보다 약 한 10배 정도가 넘는 5만여 곳 정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결국엔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많다는 것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부업으로 수익을 올리려고 에어비앤비를 이용하거나, 최근에는 또 이제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그런 오피스텔을 올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공유 숙박업체로 등록된 업체는 5천여 곳인데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곳은 5만여 곳이다. 예, 맞습니다. 이게 근데 에어비앤비처럼 숙박 공유 업체로 내 집을 빌려주는 것, 이게 다 합법인지 뭐 어떤 경우에 또 불법이 있는지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 기준이 뭔가요? 네. 우선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으로 신고를 하거나 또는 이제 관광진흥법상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 등으로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도심에서 공유숙박업소를 운영하려면 네.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으로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우 투숙할 수 있는 대상은 외국인에게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인을 손님으로 받으면 불법이 됩니다. 게다가 이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의 경우에는 모든 건물에서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도 되게 한정되어 있는데요. 현행법상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아파트 등에서만 가능하고 오피스텔이나 원룸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자신이 거주하면서 방 하나를 그렇게 내주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 점도 업을 하실 때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인접 세대의 입주자 동의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모두 다 따지다 보면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이게 되게 복잡하네요. 예, 맞습니다. 외국인에게 원룸은 안 되고, 네, 그렇죠. 또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방업을 사업을 등록을 또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근데 이거 그래서 단속이 많이 이루어집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불법으로 공유 숙박업을 하는 경우에는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작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처벌 수위가 이보다 훨씬 더 낮았었는데요. 기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으니까 처벌이 이제 2배로 늘어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처벌 기준이 높아졌는지 한번 개정 취지를 살펴보았는데요. 네. 이렇게 미신고 숙박업소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난립을 좀 하다 보니까 이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처벌을 좀 강화했다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처벌만 강화해서 될 일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네. 어쨌든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되면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제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영업기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또는 그동안 영업 수익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등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는 낮게는 벌금, 높게는 징역형까지 그렇게 선고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번 적발된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벌금형이 많이 선고가 되는데, 네. 이제 벌금도 몇백만 원 수준이 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막상 많은 분들이 그냥 벌금이 이제 수익에 비해서는 크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감수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서 보면 이 에어비앤비 같은 곳에 집을 빌려준 사람들 때문에 이웃들이 소음 때문에 좀 고통받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거기 예. 놀러 온 사람들이 막 시끄럽게 굴다 보니까. 네, 이웃 간의 갈등도 좀 많던데 이거 좀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불법 업체로 단속되는 경로는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웃 주민들의 신고입니다. 옆집에서 이제 막 자꾸 이제 사람들이 막 드나들고 또 밤만 되면 이제 시끄럽고 하다 보니까 네. 옆집이나 아랫집에서 구청이나 경찰서에 신고하는 경우가 좀 많죠. 그런데 이런 문제로 좀 신고를 하더라도 공유 숙박 특성상 현장 적발이 좀 어려워서 수사가 지지부진한 경우가 좀 많은데요. 또 이제 에어비앤비 고객센터를 통해서 불법 운영 신고를 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던 사례도 좀 많고요. 결국 이렇게 좀 꼼수 영업과 범죄자만 양상되는 영업을 막으려면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네. 외국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을 개정을 해서 네. 제한적으로나마 내국인을 허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는데요. 근데 이제 또 이게 문제가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기존 모텔이나 또 호텔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또 상충될 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법이 개정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나 보고 예약을 해서 갔는데 여기가 알고 보니까 제대로 등록이 되지 않은 불법 업체였더라. 그러면 혹시 이용자한테 어떤 불이익이 오는 건 아닐지 혹은 나중에 보상이라도 받을 수 있을지 어떻게 되나요, 네. 이거는? 우선 이제 현행법상으로 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네. 이용객은 이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제 미신고 숙소의 경우에는 이제 소방이라든지 또 위생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또 이제 나중에 어떤 다른 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이나 조치가 좀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용자가 처벌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슈가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이른바 생숙이라고 줄여서 많이들 부르시더라고요. 여기 또 투자하는 분들도 있고 일단 생숙이라고 하는 이 생활용 숙박시설 그 정의부터 좀 먼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 좀 편한 예를 좀 들자면은 그 조리시설을 갖춘 숙박업소인 레지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생활형 숙박시설이라는 명칭에 생활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다 보니 조금 혼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생숙은 현행법상 아파트처럼 거주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물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이 생활에 있는 게 아니라 숙박이라는 것에 있는 건데요. 결국 숙박이라는 업을 위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숙박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뭐 아파트나 뭐 빌라처럼 주거 용도로 사용한다는 것인데요. 이게 이제 등장 당시만 해도 이에 대한 법적 명확한 그 분류 체계는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영업에 타격을 받은 뭐 호텔 그런 숙박업계에서 뭐 이런 레지던스식 영업에 대해서 뭐 불법 숙박업을 한다고 고발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는데요. 그래가지고 결국엔 이런 숙박업을 규정하고 있는 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좀 개정이 되었고, 그래서 그 개정에 따라서 기존 숙박업을 좀 세분화를 해서 뭐 취사가 안 되는 뭐 일반 숙박업과 또 취사 시설이 있는 생활형 숙박업으로 이렇게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활형 숙박시설, 그러니까 생활이라는 것보다는 숙박업에다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 맞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보니까 뭐 아파트도 비싸지고 또 분양받기도 어려워지고 또 1가구 2주택 규제도 좀 심해지고 하니까 그걸 우회해서 이거를 분양받으시는 분들 좀 많이 늘고 있던데.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생숙, 생활형 숙박시설에 살고 계시는 분들 잘못하면은 10월부터 벌금을 낼 수 있다면서요.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이제 한 2020년부터 이제 주거시설로 많이 홍보가 됐고 이제 네.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요. 이제 그와 같은 흐름 타고 분양 물량이 상당히 많이 급증을 했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생활형 숙박시설이 매력적이었던 이유가 이제 뭐 청약 통장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또 이제 주택 소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또 이제 뭐 종부세 같은 뭐 세제 혜택도 있었고 뭐 대출 제한도 적어가지고 뭐 부동산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이었기 때문에 조금 매력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이제 숙박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숙박업을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숙박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용으로 사용하여 이제 부동산 생태계를 좀 교란을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로서도 이제 한꺼번에 그 많은 것을 더 다시 뭐 주거 용도로 사용할 것을 이제 막을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이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시적으로 이런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 등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기간을 준 겁니다. 그게 바로 2021년 10월부터 올해 10월 14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년 동안 이해강제금도 유보해주면서 합법의 길로 그렇게 터져왔던 것이죠.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시라. 10월 14일까지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다. 그러면 이해강제금이죠. 네. 그 생숙을 분양받아서 그곳에 집처럼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걸 주택으로 용도를 변경하셨을까요? 많이들? 어떻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좀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 이제 한 2년 동안 이 주거 용도로 전환 사례를 살펴보면은 전체 1% 정도에 불과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뭐 정부에서는 뭐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하면서 불법의 양성화를 좀 이끌어내려고 노력했지만 뭐 현실의 벽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뭐 기존의 주거용으로 잘 사용하시던 분들이 뭐 굳이 용도를 변경하려면은 뭐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방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법하게 갖춰야 되는데 이 현실성이 좀 많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뭐 일부 소유자들은 뭐 이렇게 건축 기준 맞추려면 차라리 뭐 허물고 새로 짓는 것이 낫겠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냥 걸리지만 않게 기도하는 건가요? 뭐 어떻게 됩니까? 사실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행강제금 이제 물게 되는데 뭐 그럴 거를 그냥 맞고 살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요. 이행강제금이 공시 가격의 10%니까 이거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분들도 사실 분양을 받을 때 이거 분양하는 업자들한테 이거 그냥 집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또 분양받으신 분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이 책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분양하는 그런 광고 업체에서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면은 사실은 뭐 허위 광고라든지 내지는 뭐 고지 의무 위반이라든지 해가지고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는 사례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각 사안별로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다
계약이 해제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결국에는 이런 위험을 수분양자가 다 떠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 이게 좀 사회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허위 광고라 하더라도 본인이 그 체계와 규제를 보고 분양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취지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자, 오늘 법률사무소 세륜의 원상민 변호사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들어보시죠. 북한이 심야의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앞서 어제 한반도 상공에는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가 전개됐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기존 2급에서 독감처럼 가장 낮은 단계인 4급으로 내려갔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확진자 집계가 중단되고 일반 국민은 검사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 6개월 만에 3가지 지표가 일제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에서 7월까지 주택 착공 물량은 10만 2천여 호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1%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옛날에는 새로운 사람 만나면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많이 물어봤었는데 요즘에 혈액형 물어보면 정말 옛날 사람 취급을 당합니다. 요즘에는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죠. 근데 진짜 이거 MBTI로 사람을 구분해서 판단을 하는 게 또 맞는 건지 이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오늘의 심리학 개론 시간 상담심리사 연세대학교 이헌주 연구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MBTI. 요즘 MBTI 먼저 물어보는 게 이게 실례는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네. 교수님의 MBTI는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ENFJ입니다. ENFJ. 네. 오, 저랑 똑같습니다. 그러세요? 예. 오, 네. ENFJ 이 성향이 많지는 않다던데 우리나라에? 많지 않죠. 많지 않고 정말 많지 않은 유형이고요. 예. 또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은 남자들은 정말 드문 경우인데. 네. 이렇게 또 뵙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ENFJ 성격이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방금 이제 마이크 각도도 다시 조정해드리고 이렇게 네. 친절한 성격을 가진 ENFJ. 네. 근데 이게 그 MBTI가 한때 유행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도 이게 꾸준히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심이. 네. 어떤 뭐 사회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MBTI가 앞으로는 저는 발전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아마 다시 한번 반향을 일으킨다면 새로운 측면과 새로운 각도에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저는 MBTI가 왜 이렇게 우리 사회에서 지금 인기를 얻었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보냐면 우리 사회가 좀 거대한 어떤 이데올로기 자체가 좀 있어요. 예를 들자면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네. 우리가 왜 물건 같은 거 살 때도 가성비를 항상 고르면서 사잖아요. 네네. 그렇죠. 얼마나 이게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거야라는 것이 우리 사고 방식에 굉장히 뿌리 깊게 박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게 물건에다만 사실은 이게 해당되지 않고 네. 인간 관계 안에서도 자꾸 이게 활용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명확하게 나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요소를 좀 효율적인 측면, 가성비적인 측면, 또 많은 면접자들이 내가 이만큼 가성비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또 어필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적응성이라고 하는 측면이 우리 사회에 되게 또 좀 어떤 면에서 자리 잡고 있죠. 적응. 네, 적응성. 예. 이 사람이 얼마큼 사회에서 잘 기능하는 사람이야, 적응하는 사람이야. 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 한두 번 빠지면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했었잖아요. 옛날엔 그랬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좀 결혼 늦게 하면 언제 결혼할 거냐. 이 나이 땐 이걸 해야 되는데 네. 이 나이 땐 이 정도는 벌어야 되고 뭐지 그렇지 못하면 뭔가 부적응자가 되는 것 같은. 네. 그리고 세 번째가 경쟁성이라고 하는 요소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좀 턱까지 차게 하는 그런 버거움과 부담감을 주게 하죠. 이렇게 정신없이 우리가 살아가고 뛰어가느라고 우리 스스로를 잊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어렸을 때는 그냥 너 이거 해서 일단 중학교 가서 얘기해. 선행학습 얘기하지 말고 일단 중학교 가서 얘기해라.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도 고등학교 일단 올라가서 얘기해. 대학 2년 남았어. 너 1년 남았다. 네. 대학 간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응답하라 1994처럼 노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또 스펙 공부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른이 되어버린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적 가치에 의존하느라고
우리 스스로를 좀 잃어버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시기에서 MBTI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위로가 된다. 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정신이 없대요. 네. 너는 왜 이렇게 정신이 없어? 라고 표현을 했는데 제가 알고 봤더니 정신 없는 게 아니라 스파크형이래요. 스파크? ENFP를 스파크형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 성향이. 네. 그러니까 당신은 불꽃 같은 유형이다. 당신을 보면 라푼젤이 떠오른다. 이러니까 뭔가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정신없는 사람이었는데 또 어떤 사람은 너는 왜 이렇게 현실 능력이 없니? 라고 하는 그런 비난이 많았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은 문학 소녀래요. 성향이. 네.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니까 문학 소녀, 어떤 면에서는 스파크형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형성해 주잖아요. 아, 내가 스파크형이구나, 문학 소녀구나 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새로운 잃어버렸던 우리 자신을 좀 찾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가 아니라 네. 그 사람의 성향이 이러하니 네. 그걸 알고 서로가 그걸 활용을 하고 적응을 하는데도 각각의 분야에 맞게 도움을 좀 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획일적으로 우리가 네. 판단을 하면 안 되니까요. 네. 근데 MBTI가 이게 심리학적으로 네. 뭔가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겁니까, 확실히? 일단은 MBTI의 근간 이론이 되는 분석 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 칼 융의 분석 심리학은 사실 MBTI에도 영향을 많이 줬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서 많은 영향을 주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대중문화인데요. 우리 대중분들께서 많이 아시겠지만 BTS 같은 경우에도 분석 심리학에 많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세계관 안에서. 예? 그래요? 네. 그 BTS가 예전에 낸 앨범 중에 맵 오브 더 소울이라고 있었잖아요. 예. 거기 보면은 7집이었나? 네. 거기 보면 페르조나 네. 소우주 이런 네. 개념들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이 사실 분석 심리학에 사실 기반해 있는 거고 분석 심리학을 본다면 그림자, 섀도우 이론이라고 하죠. 콤플렉스, 아니마, 아니무스, 원형, 소우주, 대우주, 개성화 과정 이런 요소들이 우리 사회 곳곳이 좀 침투되어 있죠. 그래서 상당히 흥미롭고 어떻게 보면 우리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인 거는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스타워즈에서 말하는 포스의 균형 이런 것도 분석 심리학의 전일성과도 연관되고 그래요? 더 나아가서 이 배트맨이 이렇게 굴러 떨어지면서 자기의 그림자를 만나잖아요. 그것도 융의 분석 심리학과 상당히 또 연관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더 나아가서 헐크라든지 새로운 걸로 완전히 변한다든지 자신만의 원형을 찾아 나선다든지 이런 경향들이나 대중문화 사회에도 굉장히 좀 저는 침투가 많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상적으로는 좀 굉장히 유의미하지만 사실 통계적으로는 그렇게 타당도가 높은 검사일 수는 없어요.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MBTI가 유형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A 상자, B 상자 중에 내가 1만 높아도 A 상자로 가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는 E가 하나 높았는데 E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나는 I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형 검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죠. 그래서 유형으로 나누는 것.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통계적으로 볼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성격 검사 중에서는 통계적으로도 훌륭한 사실 성격의 변이를 잘 나타내는 다른 검사가 있기도 합니다. 일단 유형으로 나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하면 될 테고 사실 빨주노초 파남보 7색깔 무지개 색깔 사이의 경계가 또렷하게 선으로 그어져 있는 것 아니듯이 우리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6가지 정도의 성향이 나오는 거죠. MBTI를 통해서. 근데 그게 알파벳으로 나뉘다 보니까 조금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헷갈려 하세요. 그거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많은 분들이 16가지 유형을 이제 외우느라고 굉장히 고생하시던데 제가 말씀드려보면 좀 16가지보다는 우리 구독자들 분들께서 우리 또 여기 시청자분들께서 4가지 질문을 오늘 한번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가지 질문?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임상가들이요. 다 얘기를 안 할 뿐이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듣지 않는 것을 듣는다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폭이 넓고 좀 깊게 본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면 무슨 마술을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는 다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보통 일반인들은 이 사람은 왜 이기적이지? 왜 이렇게 게으르지? 이렇게 몇 가지의 기준을 갖고 사람을 이렇게 빠르게 판단해버리는 경향이 높거든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이런 거. 네. 근데 MBTI를 배우는 것은 내 안에 강력한 임상가의 눈 4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좋은 기지가 되죠. 첫 번째는요. 에너지의 방향이 어떤가예요. 에너지의 방향. 그러니까 제가 오늘 기자님하고 이렇게 대화하면서도 우리 기자님의 에너지의 방향이 어떻지? 외부로 향하는지 내부로
자꾸 축소되는지 이거를 자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확장되는 사람인지 응집되는 사람인지 아주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이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네네. 두 번째는요.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아까 에너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맨 앞자리 E냐 I냐 아니죠. 그러니까 I가 내향적인 거, E는 외향적인 거.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이 그리고 두 번째가 정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감각형 또 직관형 이렇게 나뉘는데요. 감각형은요. 오감을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무를 보면서 어머 저 나무 좀 봐. 저 꽃 좀 봐. 이렇게 네. 그 보이는 시각 어떤 후각 뭐 이런 거를 정확하게 보이시는 분들이 많으신 거죠. 그게 감각형. 근데 직관형은 와, 참 경치 좋다. 전체를 보시는 분들이죠. 사실 감각형들이 보면 직관형은 되게 천재적으로 보이거든요. 나는 하나를 보기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전체 그림을 다 보지? 근데 사실 또 직관형이 그게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또 큰 그림만 보시는 거예요.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걸 수 있죠. 그래서 둘은 사실은 상보적일 수 있는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게 감각형이 그 두 번째 알파벳 S, 네. 직관형은 N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내리는가. 좀 공명정대하게 내리고 뭔가 항상 조금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내리는 사람들을 사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또 좀 친하면 이렇게 의사결정 내리는 경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제가 기자님한테 오늘 저하고 점심에 김치찌개. 시간이 벌써 다 돼버려요. 네. 알파벳도 다 못 들었는데 이거. 네. 마지막은 어쨌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에 따라서 판단형 J, 인식형 P로 나뉘는 거고요. 네. 요거는 아껴놨다가 다음 시간에 또 해주세요. 왜냐하면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혹시 편견은 없는지도 같이 들어봐야죠. 네. 자, 오늘도 시간 관리에는 실패를 했지만 MBTI는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세대학교 이현주 연구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2부 때는 좀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잠시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